국민계정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Circular Flows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Circular Flow는 다음 슬라이드 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이러한 그림을 이제 Circular Flow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Circular Flow라고 부르기도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Circular Flow라고 부르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국민 계정의 내용들이 이제 간단한 그림의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보지 않았던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우리가 보지 않았던 개념인데 Factors of Produ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노영은 교수님께서 다루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Factors of Production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소들. 우리가 크게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본과 노동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세 가지, 네 가지 뭐 토지도 여기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natural resource라 해서 자원, 뭐 지하 자원, 천연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본과 노동, 캐피탈 자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생산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렉처라고 하는 재화 혹은 뭐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의에 투입하는 생산 요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혹은 뭐 웹캠, 뭐 마이크 혹은 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죠 뭐 터치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터치패드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산 과정, 렉처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자본이 될 것이고요.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사실 노동은 조금 더 세분화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과목들 노동경제학이라든가 혹은 뭐 제가 강의하게 되는 신흥국 경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번에 과목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제가 강의하는 과목을 홍보하는 건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전에 이제 신흥국 경제론으로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면 여러 국가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 뭐 터키, 뭐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데 요즘 이제 신흥국 경제론이라고 이름을 과목명을 그렇게 잡으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고 또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는 뭐 괜찮습니다만 이 세 개 국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 여러분 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주요 인사예요. 야당 인사를 이제 독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누가 뭐 누가 그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뭐 야당 인사를 암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당연히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터키 지금 상황 잘 알고 계시고 뭐 중국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과목명을 좀 바꿨어요.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세 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하튼 네. 그런 과목들을 들어보시면 노동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버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냥 제 몸뚱아리 하나 뭐 이게 이제 일종의 레이버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또 분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노동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요. 말씀드렸듯이 캐피탈과 레이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랜드가 포함이 될 것이고 토지 같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공장, 팩토리, 그 다음에 머신 이런 것들이 자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본과 노동을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투입하는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자본과 노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에이전트는 경제 주체에는 실제로 사람처럼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그 자체로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입니다. 뭐 herself, himself이지만 기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경제 주체라고 이제 우리 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는 가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기업은 그 시리즌 우리 지금 포디카라고 하는 가상의 경제를 생각했었는데요. 포디카의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바로 가게, 하우스홀드가 자본과 노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보는 19장의 내용에서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물론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이건 가게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소유자는 가게다, 하우스홀드다라고 이제 이건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는 절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수 없어요. 레이버는 레이버를 공급하는 사람,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노동의 소유자는 저죠. 제가 문해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동을 투입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해솔의 것이고 이걸 투입하는 사람도 지금 우연히 똑같은 문해솔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노동의 소유는 문외솔한테 있는 것이고 문외솔이 지금 노동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눠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은 가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과 자본을 가게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가게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노동을 지금 생산활동에 제가 투입하고 있지만 가게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실제로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 지금 간단한 이그젬플에서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투입합니다. 가게 소유인 노동과 자본을 기업이 투입하려면 반드시 기업이 이것을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게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빌려서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우스홀드는 경제 전체의 자본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가게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본의 경우도 가게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본을 가게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실제로 뭐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그 기업의 지분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사실상 예, 뭐 자본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떤 회사에게 빌려주고 있어요. 어떤 오피스 빌딩을 뭐 회계법인한테,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빌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뭐 회계법인이 이렇게 임대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빌딩 같은 경우에도 자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자본의 소유자인 셈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주주들에 의해서 지분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 주주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주주들은 다 가게와 같습니다. 가게들이 바로 주주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몇몇 기업들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하우스홀드죠. 이 두 사람을 기업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서큘러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볼 텐데 네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 용어는 프로덕션이고요. 생산이 맨 위에 등장하고, 두 번째가 지출, expenditure, 세 번째가 인컴, 소득이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예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켓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생산된 재화가 이 가계 부문이죠. 이쪽이 기업이고요. 하우스홀드, 이쪽이 가계 부문입니다. 기업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가 이제 하우스홀드에게로 가고요. 하우스홀드는 그 생산된 재화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업에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그러한 그림들, 마켓에 대한 그림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하우스홀드니까 구매에 대한 대가, 지출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재화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기업의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우스홀드라고 했어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우스홀드고, 노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우스홀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우스홀드는 기업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또 기업에게 노동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뭐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즐겨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어느 회사든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회사든 뭐 그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노동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다른 걸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이건 뭐 경제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저도 이제 뭐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일해보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일해보고 뭐 KDI라는 곳에서도 일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혹은 뭐 중앙은행이나 뭐 회사나 연구소에 사실 노동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뭔가 이렇게 로열티를 회사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어떤 중요한 일까지 제쳐두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점심시간에 뭐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그냥 제 책상에 앉아서 제 방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그 시간은 이제 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누구 뭐 저보다 높은 임원이 와서 혹은 뭐 원장님이 오시든 뭐 혹은 뭐 한국은행 총재가 밥을 먹자 갑작스럽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갑작스럽게 밥을 먹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다 약속을 잡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훅 들어와서 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no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관이나 회사나 물론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 내 이제 상하 하이어러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하이어러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 이런 거 다 저도 다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합니다만 제 바운더리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를 하면 저는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하셔서 일을 하게 될 때 물론 이렇게 냉정하게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켜줘야 될 어떤 규범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정말 강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 좋은 기업,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뭐 어느 사업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뭐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 해서 뭐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에 함부로 불러내지 않는다든가 토요일에 쉬는 날, 토요일은 이제 쉬는 날인데 토요일에 등산을 가자고 한다든가 혹은 뭐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자고 한다든가 무슨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에 보니까 어떤 사업장에 일하시는 박사님 만났는데 예전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얘긴데요. 만났는데 주말에 저기 자전거 타자고 뭐 주말에 축구하자 자꾸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일수록 이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회사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뭐 임원이라든가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정말 잘 행동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제가 뭐 답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끔 이제 경제학 커리큘럼 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제 과목 홍보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다루기도 합니다만 뭐 개인적인 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경제학에서 다루지는 않는 이슈들이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회사에 근데 어느 정도의 로열티는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네, 회사에 어떤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조직 생활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서울여자대학교에 온 지 이제 한 9년, 9년 꽤 됐어요. 2012년에 왔는데 8년 됐죠. 네, 왔는데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은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과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지나가면서 만나는 다른 과 교수들, 그 다음에 가끔 만나는 총장님, 뭐 이렇게 뭐 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괴롭히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안 있는데요. 저한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든가, 혹은 제가 정당한 뭔가를 했는데 저한테 자꾸 불이익을 가하려고 한다든가, 저도 많이 당해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뭐 대체로는 다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서큘러 플로우에서 가게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본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조금 어색하죠.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저는 가게가 기업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겠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그래서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노동 서비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가 가게 부문에서 기업 부문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노동도 빌렸고 노동 서비스를 빌렸고 그 다음에 자본도 빌렸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겠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소소득이라고 불러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컴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러한 거래를 기업 입장에서는 인컴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임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왜 기업 입장에서 임금이 왜 인컴이겠어요? 왜 소득이겠어요? 기업 입장에선 그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비용,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인컴은 이쪽에서 본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 비용, 자본 비용,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코스트라고 부르고 인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가게 측면에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당연히 소득이죠. 가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자본 소득이 됩니다. 여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켓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하나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윗부분에 존재하는 마켓을 우리가 굿즈 마켓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재화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니까 굿즈 마켓이고요. 그래서 굿즈 마켓에서 하우스홀드와 기업이 만나서 재화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재화는 기업에서 하우스홀드로 가고 그것에 대한 지불한 익스펜디처는 이제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흘러가겠죠. 굿즈 마켓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해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팩터 마켓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요소 시장이고요. 요소 시장은 우리 두 가지 생산 요소, 자본, 캐피탈과 노동, 레이버를 보고 있으니까 요소 시장도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구분하지 않고 요소 시장에서는 하우스홀드가 자본을 빌려주는 일종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공급자 역할을 요소 시장에서 할 거예요. 기업은 요소 시장에 가서 가게로부터 노동과 자본을 빌리겠죠. 그러면 기업은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자가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서 굿즈마켓에서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굿즈마켓에서는 기업이 재화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주체니까 기업이 공급자가 될 것이고 굿즈마켓에서 그 다음에 가게가 굿즈마켓에서는 이제 수요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가지 트랜잭션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리해 보면요. 자,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지출을 하겠죠. 그래서 익스펜디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생산 활동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데 이 자본과 노동은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 하우스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드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빌려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우스홀드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컴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죠. 이건 가게 입장에서 인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생산 요소가 이제 흘러가는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생산 요소가 이제 흘러가겠죠. 자본,
자본이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노동 서비스가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이제 거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제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네 가지 형태의 거래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것의 가치가 곧바로 가게가 구입하는 지출액과 같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따른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소득은 바로 여기 요소소득 인컴으로부터 오는데, 이 인컴은 실제로 기업이 가게한테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불을 하려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입은 또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산과 가게의 구매로부터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같아지고, 실제로 가게가 기업에게 빌려준 자본 서비스, 노동 서비스의 가치와 이제 인컴이 또한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트랜잭션이 이제 시장 가치 측면에서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계정상의 이제 생산, 프로덕션이고요. 하나씩 순서대로 볼 텐데, 프로덕션, 익스펜디처, 인컴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큘러 플로우에서 맨 첫 번째 프로덕션과 두 번째 익스펜디처, 세 번째 인컴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뭐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제학 원론 수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국민계정상의 이제 프로덕션,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혹은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 Production Based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는데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냐면, 이제 경제 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겠죠. 생산 활동을 하고 시장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수입이 발생합니다. 판매 수입이라고, 여기 Sales Revenue, 판매 수입이 발생하겠죠. 생산 측면에서 GD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투입할 거예요. 여기서는 노동 서비스, 자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제 중간 재료가 투입이 될 거예요. 중간재. 바로 Intermediate Product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간재입니다. 중간재를 사가지고 와서 그 중간재를 또 가공을 하거나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재화를 생산하는 거겠죠.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치킨집을 굉장히 좋아해서 치킨집 한번, 제가 뭐 나중에 치킨집을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셔도 괜찮고, 뭐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겠죠. 치킨집을 경영하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닭을 팔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생각해 볼 텐데, 닭 한 마리를 팔면은 뭐 만 몇천 원에서 만 2만 몇천 원, 뭐 이렇게 레인지가,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닭을 튀겨서 2만 원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프라이드 치킨이든 뭐 양념 치킨이든 닭을 이제 튀겨서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 때는 중간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인 재료 하나만 생각해 보면 닭이 들어갑니다. 닭만 생각해 볼게요. 중간재가 여기서 이제 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닭이라고 하는 중간재를 구입해서 이것을 가공한 것이죠. 튀기고 뭐 튀김옷을 입히고 튀기고 양념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간재는 닭일 거예요. 중간재 닭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중간재 구입에 제가 사용한 금액이 이제 10,000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판매 수입은 20,000원이고,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예, 합계하는 건데요. 총계, 합계 뭐 다 괜찮습니다. 부가가치를 더해서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는 것을 계산을 해내는데 그 부가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 기업의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구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판매 수입 마이너스 중간재 구입 비용. 그래서 모든 기업들에게 이런 계산을 적용을 하면 개별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부가가치를 얻었는지, 혹은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고요. 이걸 모든 기업들에 적용을 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Production Based National Income Accounts라고 하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별 기업들 생산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 밸류예요. 시장 가치, 뭐 부가가치가 바로 시장 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시장 가치로 측정한 부가가치 그러면 조금 말이 복잡해지니까 부가가치를 다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메스틱 기업들만, 국내 기업들만 포함이 되겠죠. 해외 기업들은 GDP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경 안에 있는 기업들만,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만 GDP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요. 뭐 삼성이든 뭐 현대든 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다른 국가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그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는 한국 GDP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나라 GDP에 카운트가 되겠죠.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계 기업의 공장이 한국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국 기업이지만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그 공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역시 한국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 GDP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이고요. 델, 뭐 컴퓨터 회사인데 델 이그젬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직접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를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들도 덜어 있지만 뭐 최근에는 그 델이라든가 HP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이 자기의 공장은 자꾸 이렇게 줄여가고요. 이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다른 기업,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이겠죠. 도매 기업 같은 다른 기업들에게 요청을 해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이 컴퓨터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국가들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600달러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생산된 컴퓨터를 600달러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델이 하는 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거를 델에서 하겠죠. 자, 그래서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 다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요. 물론 뭐 원산지에서 그런 공정들이 다 끝나서 델한테 컴퓨터가 오겠지만 그래서 뭐 스티커 붙이고 포장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 리테일 커스터머에게 1,000달러를 받고 판매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델 입장에서는 세일스 레비뉴는 판매 수입은 1,0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를 투입한 거잖아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사실 한번 이렇게 쓱 스티커만 다시 붙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되게 넌센스처럼 보이잖아요. 컴퓨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사다가 600달러에 사다가 이런 겁니다. 그 배추 같은 것을 이렇게 600원에 사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싹 뭐 포장을 뭐 랩을 다시 한다든가 뭐 포장 싹 바꿔가지고 1,000원에 파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랩탑 컴퓨터가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스티커 하나 붙였다고 해서 이제 400달러 가격이 뛰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대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대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4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배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도매 시장에 소비자들이 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특히나 이제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은 부피도 크고 그 다음에 이동, 운반하는 것도 사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다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600원에도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 소비자가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델은 600달러에 사서 1000달러에 판매했기 때문에 40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00달러에 사다가 똑같은 컴퓨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리테일 커스터머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베스트바이는 우리로 하면 하이마트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품들, 다양한 이제 가전 제품들이죠. 다양한 제조사들의 가전 제품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실제로 한번 뭐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사실 오프라인이겠죠. 뭐 매장에 가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베스트바이에 가서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하는 절차 굉장히 쉽죠. 저도 작년에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요. 애랑 같이 미국에 잠깐 안식년이어서 베스트바이에서 TV를 샀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리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굉장히 간단해요. 베스트바이 정말 좋습니다. 리턴 패러다이스 같아요. 뭐 하여튼 델 같은 경우에 이제 600달러의 컴퓨터를 사서 직접 리테일 커스터머에게 판매할 수도 있지만 베스트바이 같은 뭐 월마트나 베스트바이나 뭐 타겟 뭐 이런 기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베스트바이는 이제 가전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델에게 900달러를 받고 판매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델은 왼쪽의 경우에 리테일 커스터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400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300달러의 부가가치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일스 레비뉴는 900달러, 판매 수입은 900달러인데 중간재 구입 비용은 600달러였으니까 이 둘을 차감하면 3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델의 부가가치는 300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스트바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컴퓨터인데 900달러에 사다가 이것을 이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1000달러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바이에서 사는 것과 델에서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델에서 여러분 컴퓨터를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직접 매장에 가셔서 컴퓨터를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델 컴퓨터도 사용해보고 HP도 사용해보고 베스트바이에서 컴퓨터를 직접 구입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베스트바이에서 구입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원하는 모델이 베스트바이에 있으면 저는 주로 현장에 가서 베스트바이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뭐 리턴하는 게 쉽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HP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델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터머 서비스가 저 사실 지금 델 쓰고 있는데요. 모니터도 델이고 컴퓨터도 델인데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또 교체할 시기가 돼서 고민하고 있어요. 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베스트바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컴퓨터를 900달러에 구입을 해서 이제 1000달러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 수입은 10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 구입 비용이 900달러니까 베스트바이도 100달러만큼의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왼쪽 케이스 A의 경우에도 부가가치는 400달러가 창출이 되고 케이스 B의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400달러 창출이 됩니다. 결국은 뭐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종의 생산 과정이죠. 물론 컴퓨터를 생산한 건 여긴데 마치 꼭 이 전체가 생산 과정인 것처럼 묘사해서 여러분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생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게 다 생산 과정이에요.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까지가 우리가 다 일종의 생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게 어디 매장에서 판매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결국은 생산 과정에서 $400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왼쪽 케이스와 오른쪽 케이스가 이제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 계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출 측면에서의 계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구매했는가, 누가 사실 무엇을 구매했는가로 구분을 하면 쉽습니다. 사실은 누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누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는가,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제 주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우스홀드였죠. 가계.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정부. 네 번째는 대외 부문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대외 부문. 그래서 가게가 구입을 했는가, 생산된 뭐 사과나 혹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 따온 건데요. 누가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가게가 소비를 구입을 했는가, 기업이 구입을 했는가, 정부가 구입을 했는가, 혹은 대외 부문, 외국에 있는 가게, 외국에 있는 기업, 외국에 있는 정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우스홀드, 가게, 기업, 정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대외 부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국내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국내의 기업들이 소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부가 구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 혹은 Expenditure Based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가. 이제 제가 사실 누가만 봐도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대외 부문만 봐도 사실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걸 추가한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가 뭐 있어서 그냥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대체로 그냥 누가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이런 거죠. 랩탑 컴퓨터를 생산을 했습니다. 어떤 컴퓨터 회사가 한국의 어떤 컴퓨터 회사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구입을 하셨으면 그건 이제 가계 부문의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 어떤 회사의 어떤 직원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기업이 구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구매를 했다면 그건 이제 정부의 구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외에 수출했다면 그건 대외 부문에 포함이 돼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텐데 지금 제가 4가지만 썼는데 왜 5가지인가? 대외 부문을 다시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거예요. 엑스포트와 임포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5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섬션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는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계. 민간은 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포함이 되지, 물론 이제 민간이라고 하면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을 포함하는 용어고요. 정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간 소비 지출은 기업이 빠지고 가계 부문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계 부문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예요.
그래서 가게, 뭐 사과, 네, 애플, 아이폰 다 포함이 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들은. 두 번째는 이제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누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목적이 조금 중요해서요. 투자 이건 이제 한국의 국민계정상에는 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총자본 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거시경제학에서 투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투자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투자는 여러분 돈을 좀 갖고 계시면 뭐 주식을 구입한다든가 펀드를 구입한다든가 혹은 뭐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예금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인베스트먼트 영어로도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투자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를 거시경제학에서는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물론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학 원론 거시 파트와 거시경제학에서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캐피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을 늘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캐피탈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캐피탈은 뭐 오피스 빌딩 이런 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공장, 그 다음에 다양한 머신, 뭐 컴퓨터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늘리는 행위가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가?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바로 그 투자가 이 투자예요. 자본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는 괜찮은데 국민계정상에서 뭐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 투자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하지 않고 영어로는 인베스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총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본을 늘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다 투자라고 해요. 투자 혹은 투자 지출 다 괜찮고요. 투자 혹은 뭐 총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기업들이나 혹은 가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자, 기업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가치, 기업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목적으로라고 하는 어떤 예외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여기에 그게 해당이 돼요. 실제로 가게가 구입하는 재화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 하우스홀드가 뭐 여러분이나 제가 주택, 새로 만들어진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에요. 가게가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비로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컨섬션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같은 것들은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가게가 구입한 신규 주택은 가게가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섬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인베스트먼트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이거 되게 예외적인 거긴 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뉴 피지컬 캐피탈 바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늘어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뭘 포함하냐면요. residential houses, 바로 신규 주택, 뭐 주거용 집이니까요. 신규 주택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주택. 그 다음에 business inventories. 자, 이것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걸 생산한 기업이 구매한 것이다. 투자로 따로 우리가 구분한다. 재고 투자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 이것도 투자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요. 재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것들 들어가겠죠. 비즈니스 스트럭처스, 뭐 오피스 빌딩 같은 거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투자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비즈니스 이퀴먼트, 뭐 컴퓨터라든가 혹은 뭐 화물 열차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채우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겠죠. 머신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equip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ructure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인베스트먼트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structure, 건물,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위한 그런 건물,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팩토리,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equipment예요. 오피스 건물과 공장을 채워야 되는 여러 다양한 뭐 머신이라든가 설비들이 있겠죠. 그 이퀴먼트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 세 번째는 주택이 더 좋겠습니다. 주택, 신규 주택.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신규 주택도 투자에 포함이 되고. 네 번째는 바로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들, 재고 투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 구분해 보시면 투자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뭐 스탁이라든가 bonds,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는 사실 투자가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financial investment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investment는 자본을 늘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누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정부인데요. 정부 지출. 그래서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해 동안 혹은 뭐 한 분기 동안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가,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탱크라든가 뭐 다리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건설에 뭐 예를 들면 뭐 1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이제 1조 원이 바로 다리를 구입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보통 트랜스퍼 페이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득의 이전,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소득 이전 같은 것들은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셜 세큐리티는 이제 미국의 연금 제도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연금을 내는 사람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연금은 꽤 많습니다. 적립한 게 이만큼 있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 연금 입장에서 보면은 지출이겠죠.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40대쯤 되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만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울하죠. 네. 뭐 여하튼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의 돈을 걷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적립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기에는 적립금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수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립금이 그냥 적립금은 내버려 두고 마치 꼭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소득 이전은 사실 정부 지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혹은 소득 이전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재화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돈이 없을 때는 국채를 발행을 하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거둔 세금을 다 썼거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 이제 어려울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으면 그 국채를 사겠죠. 그럼 국채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면 정부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재화를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국채를 하나 매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채는 발행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이렇게 발행하기 때문에 보통 민간인이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조금 소액으로도 파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요. 뭐 약간 이제 파생 상품 형태로 뭐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쪼가리 형태로 조각조각을 내서 대부분은 이제 기관에서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매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돈을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시장 이자율하고 잘 적절하게 뭐 대응이 되도록 이자율을 잘 산정을 해서 국채를 매입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자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대외 부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익스포트고요. 수출. 수출은 이제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대외 부문에 있는 가게나 기업이나 혹은 정부가 구입할 경우 우리가 이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 부문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개념이니까요. 대외 부문 외국의 가게, 외국의 기업, 외국의 정부가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인데 반드시 이 재화와 서비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외 부문의 수입인데 이건 이제 반대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도 뭐 여러분 해외 직구 같은 거 잘 아시죠, 그렇죠? 해외 직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게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국내 기업이 구매할 수도 있고 정부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생산된 백신 혹은 뭐 독감 예방 접종, 백신 같은 것들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표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국내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바로 imports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consumption C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investment I, 세 번째 government expenditure G, 네 번째 export의 X, 다섯 번째 import의 M. 이걸 이제 우리가 X라고 쓰고요. 이걸 우리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 우리 지금 임포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consumption expenditure와 investment와 그 다음에 government expenditure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해외 직구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sumption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분이 뭐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한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물품들, 제품들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지금 GDP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Expenditure Based Income Account로 우리가 National Income Account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GD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만,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만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C나 I나 G에는 이미 외국에서 생산되어서 수입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외국 도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외국에서 구입한 여러 가지 재료들 혹은 뭐 중장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I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정부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외국에서 조달을 하기도 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지출을 다 더하면 우리가 GDP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앞서 봤었습니다. 프로덕션과 익스펜디처와 인컴이 같다는 거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익스펜디처를 5개로 쪼개서 뭔가 다 더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 다 더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말씀드렸듯이 CIG에 수입 품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에서 수입 품목들을 다 빼는 것이 쉬울까요? I에서 수입된 거 빼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한 달 동안 지출을 했는데 뭐 신용카드를 주로 쓰니까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그 중에 뭐가 수입된 것인지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금방 뭐 아마존에서 결제한 거면 뭐 이렇게 아마존이라고 뜨니까 그거 빼면 되겠지만 실제로 해외 직구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100%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글로벌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I가 있고 여기 G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현실적으로 그려볼게요. C의 비중이 제일 크니까 자, C가 제일 크고 I, G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C와 I와 G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일부가 수입된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가 이만큼이 수입이 됐다는 거죠. 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이 수입이 됐어요. G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외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이게 국경입니다. 외국에서 뭔가든 수입이 될 때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 돼요. 그 금액이 뭐 크든 작든 물론 금액에 따라서 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있겠지만 반드시 국경을 통과할 때는 다 그 세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든 뭐 관심은 없어요. 그게 뭐 최종 소비자에게 갈지 기업으로 갈지 뭐 정부가 구매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세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을 우리가 밀수품이라고 하죠. 이제 밀수품은 우리가 나중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지하경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에서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지하경제는 밀수품은 보지 않습니다. 세관을 통과했을 거예요. 얘네들도 다 세관을 통과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분기 혹은 1년 동안 세관을 통과한 제품들, 뭐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다 더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5번째 임포트예요. 이렇게 M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방법이에요. C에서 수입품의 가치를 빼는 것보다 각각 CIG에서 수입품의 가치를 빼는 것보다 애초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수입품의 가치를 한꺼번에 그냥 다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 M을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M의 일부는 이렇게 갔을 것이고 또 M의 일부는 여기로 갔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이렇게 갔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입품 여기죠, 여기 이 비중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C와 I와 G를 다 더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M을 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부분만을 남겨둘 수 있겠죠. 이게 바로 Expenditure Based Approach의 가장 좋은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번 처리해야 되겠죠. 4번은 국내에서 생산은 됐는데 국내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소비하지 않고 바로 대외 부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그냥 X만 더해주면 돼요. 이건 국내에서 생산된 건데 외국에서 소비가 된 것이죠. 뭐 소비든 투자든 하여튼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생산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GDP와 같아지겠죠. 국내에서 생산된 거 소비자들이 소비했을 수도 있고 기업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이제 대외 부문에서 소비한 것까지 X를 더하면 되고 요 밑에 네모에 해당하는 것 여기가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import가 되겠죠. M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편의상 그냥 GDP라고 부르면 되고요.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가게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I는 기업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혹은 신규 주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도 포함이 됩니다. G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X는 수출, 그 다음에 M은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X와 M을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M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을 빼고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넘어간 건 더해줘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된 거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여러분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수출이라고 불러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니까 net export입니다. 그래서 X-M은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무역수지, 트레이드 밸런스라고 해서 무역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보다 수입이 크다면 그러면 이제 무역수지 흑자가 되겠죠.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다면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 트레이드 데피시트이라고 해서 무역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이 GDP와 같아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입니다.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가게가 소비했을 것이고, 일부는 기업이 소비했을 것이고, 일부는 정부가 소비했을 것이고, 일부는 외국에 수출했을 거예요. 이 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와 I와 G에 들어있는 수입품들을 차감한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도 종종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C로 가거나 일부는 반드시 I로 가거나 일부는 G로 가거나 일부는 X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같아야겠죠.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됐는데 누군가 소비하지 않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I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럭처와 이퀴먼트와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했는데 그 누구도 소비하지 않고 남은 게 있으면 그게 재고가 되고 그거는 바로 그걸 생산해낸 기업의 투자, 새로운 항목이 있어요. 재고 투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된 건 반드시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는 것을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죄송합니다.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요. 인컴입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이 생산 측면에서의 GDP잖아요.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가, 구매를 보는 거예요. 그 C와 I와 G와 그 다음에 NX, X-M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합계를 했든 그 다음에 구매액을 합계를 했든 이 둘은 결국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소득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누가 조금 적은 소득을 얻고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볼 텐데 결국은 같아진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앞서 봤던 내용들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컴이 누구에게서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인컴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요소를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바로 노동소득일 것이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노동소득을 얻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을 빌려준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로 자본소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치면 바로 경제 전체의 총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바로 총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에 굉장히 많은 생산 요소들이 투입될 수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라든가 뭐 혹은 뭐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와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로 구분을 그냥 크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고 수입을 얻었습니다. 기업이. 그러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급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잉여라고 불렀어요. 서플러스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생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업에 기반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세한 형태의 공업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산 방식이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남는 것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결국 기업은 가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워렌 버핏이든 뭐 빌 게이츠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여러분 뭐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사실 그 기업의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얼마 안 되는데 뭐 한 50주 정도 가지고 있는 얼마 안 해요. 50주 정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참 조금 그래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주주총회 한다고 저기 이렇게 우편물이 오거든요. 메일이 와요. 주주총회 하니까 참석하라고. 근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50주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 가는 것도 좀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일 그 회사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그 남은 것은 누구의 소유냐면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게 뭐가 되냐면 자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그냥 다 자본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생산 과정에서 이만큼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자본소득의 형태로 배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남은 것까지도 다 배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지금 말씀드렸죠. 레이버 인컴,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인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된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노동소득의 형태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본소득의 형태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측면에서의 GDP도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국민 계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는 GDP에서 측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를 속도를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이번 학기에 많은 내용들을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GDP에서 측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급적 1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